안녕하세요. 사실과학연입니다. 오늘 10월 4일이고요. 제가 어제 파월의 피봇에 대한 영상을 올렸는데, 댓글로 질문이나 지금 경제 지표들도 많이 새로 좀 나온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와 관련된 리뷰를 진행하려고 오늘 영상 찍게 되었습니다. 우선 경제 지표부터 한번 볼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ISM에서 나오는 게 가장 신뢰도가 높아요. 지금까지 나온 거 보면은. S&P에서도 요거 똑 동일하게 진행을 합니다. 보시면 제가 17년 거부터 해서 쭉 긁어온 건데 5년 정도 제가 긁어왔네요. 근데 계속 빠지고 있죠. 이게 어디까지 빠지느냐가 진짜 중요한 건데 50을 기점으로 해서 PMI 지수는 50을 기점으로 해서 50 위면은 확장 국면, 아래면 축소 국면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52점 몇인가 해서 50 위에 걸쳐 있는데 보시다시피 작년 말부터 해서 쭉 하방 국면이에요. 쭉 이제 하강하고 있는 상태인데 거의 목구멍까지 닿았다고 보시면 되고 50 아래로 들어가면 진짜 경제가 되게 안 좋은 걸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도 보시면 거의 뭐 40하고 45 사이에서 급반등해서 올라왔죠. 이거랑 맞춰서 움직이신다고 보면 돼요. 이 실제 경제도 이때도 거의 뭐 정부에서 돈 때려박아가지고 급격하게 끌어올리면서 경제를 살렸죠. 그래서 우리는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주식에 뭔가 저점이 나오는 부분은 45까지 뚫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한 번은 요 45 아래까지 찍고 올라와야 뭔가 반등 국면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러니까 예전에 페드가 뭔가 피봇이 되거나 금융정책을 돌리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하게 삼았던 지표가 요 ISM PMI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진짜 부러졌을 때 선행지표예요, PMI는. 뭐 우리 소비자 물가를 예로 들면은 소비자 물가나 뭐 소매 판매, 뭐 경제 성장률 이런 거는 다 과거의 데이터가 나오는 후행 지표잖아요. 근데 PMI는 미래를 보는 선행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기업들의 실적과도 굉장히 연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요 옆에도 ISM 제조업 신규 주문 같은 경우에도 신규 주문도 지금 계속 동일하게 부러지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신규 주문도 지금 뭐 50 아래로 내려와서 굉장히 악화되어 있는 걸로 보시면 되고 무엇보다 추세 자체가 계속해서 하방을 타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는 뭐 늘 말씀드리지만 그냥 필연적으로 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용 비용 지수 ECI라고 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누가 뭐래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보시면 파월이 긴축으로 돌렸던 작년에 갑자기 11월부터 테이퍼링 진행합니다라고 얘기했던 게 이 지표 보고 나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 고용 비용 지수가 1.3%로 뛴 거 보고 이거 보고 움직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단에서 발생되는 인플레이션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게 가장 중요한 지표고 지금 2분기까지 나온 거 보면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파월이 계속해서 긴축으로 달려가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뭐 다른 사람들은 되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땐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시장과 다르게 다른 쪽에서 뭔가 의미를 계속 찾고 있고 이게 실제로 계속 잘 맞춰오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게 10월 말쯤에 발표되는데 그것까지 보고 뭔가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거 계속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아직은 안 나왔어요. 2분기까지만 나왔고 3분기가 나오는 거는 10월 말에 7, 8, 9월을 합산한 3분기에 대한 고용 비용이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임금 인플레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혹시라도 이게 뭐 1.3보다 높게 나온다고 하면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국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긴축을 당하게 당겨가는 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경제가 부러지는 게 지금 너무 제가 생각한 것보다 급격하게 부러지고 있고 뭐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이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것 자체가 모든 국가가 부담스러워요. 미국뿐만이 아니라. 그 얘기도 제가 뒤쪽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ISM 제조업 고용, 신규 고용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좀 안 좋은 상태예요. 물론 실업률도 뭐 3.5에서 3.7로 좀 조금 오르긴 했는데 이번에 나오는 실업률을 보더라도 뭐 큰 변동이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남아 돌고 있는 졸트 구인 수를 보면은 그러니까 일자리를 보면은
뭐 여전히 뭐 1,000만이 넘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남아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악화되는 거는 좀 어려워 보이고, 근래 한 3개월 동안 나온 뉴스들 보시면 어디서 뭐 그 고용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지금 있는 인원들도 감축한다더라 이런 뉴스가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 예, 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 고용 지표는 굉장히 후행 지표예요. 한 석 달 정도 후행하기 때문에 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 그나마 좀 선행해서 나오는 지표라고 하면은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매주 목요일에 발표되는 그게 되게 중요한데, 제 기준으로는 30만 이상에서부터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걸로 보고 있는데, 최근에 나오고 있는 거 보면 뭐 20만 언저리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뭔가 고용단에서 그런 이 고용 충격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고용 충격이 나와야 페드가 뭔가 선회할 수 있는 그런 경제 지표로 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장표는 요약을 하면은 지금 경제 상황은 계속해서 리세션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걸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저희가 지금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이 고용 비용 지수, 임금 단에서 발생되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줄어들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뭔가 페드의 이 정책 결정에 있어서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소비자 현재 상태를 확인을 해보시면 임금은 아무래도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개인 가처분 소득, 가처분 소득이 뭐냐면 내가 뭔가 수입이 있을 때 거기서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들, 뭐 세금이라던가 보험 이런 걸 제외하고 오롯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내 마음대로 향유할 수 있는 나머지 소득을 이 개인 가처분 소득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처분 소득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내가 뭐 먹는 데 쓸 건지, 뭐 차 사는 데 쓸 건지, 그렇게 남는 잉여 자본, 그러니까 잉여가 아니고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 고정비를 제외한 그 소득을 가처분 소득이라 하는데, 이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그 중에서 가처분 소득 중에서 이 저축하는 비율, 개인 저축이 얼마나 되는가를 보시면 이 임금은 내가 받는 금액은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 개인 저축은 줄고 있죠. 줄고 있어요. 역대 최저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5% 위쪽에서 노는데 지금 3.5%예요. 굉장히 낮은 수치이고,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가 내가 받는 임금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이 너무나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축할 수 있는 비중이 줄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인플레가 개인들에게 굉장히 큰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그 지표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소매 판매, 소매단에서 발생되고 있는 소비가 얼마나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데이터인데, 이 전월비로 했을 때, 월간으로 했을 때도 보시면 계속해서 축소 국면이에요. 올해 초부터 시작해서 축소되고 있고,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 소매 판매가 명목이에요, 명목. 인플레이션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지표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인플레이션이 월간 인플레이션으로 반영했을 때는 다 지금 거꾸러진 상태예요. 이미 마이너스로 다 들어가 있는 상태고,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축소되고 있는 국면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시간 소비 심리 같은 경우에는 기대를 두고 한 소비 심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 조금 살아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긴 한데, 그래도 평상시에 18년대, 뭐 19년 요런 때 보시면 90대 언저리가 그냥 평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쭉 하락 국면을 타고 내려와서 여전히 뭐 60 이하에서의 낮은 소비 심리를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소비 심리나 뭐 소비 기대나 비슷한 수준이니까 뭐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둘 다 여전히 낮은 수준이어서 소비 심리는 굉장히 위축되어 있고, 개인 저축은 줄고 있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나온 결과인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소매 판매가 이 GDP, 미국은 GDP에서 소비가 7할이에요. 근데 그중에 이 소매 판매가 담당하는 게 45%에서 50% 사이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GDP가 계속해서 거꾸러지고 있는 걸 이 소매 판매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부동산도 굉장히 최근에 나온 거 보면은 의미 있는 지표가 나왔어요. 이 케이스 실러 주택 가격 지수가 굉장히 신뢰도 높은 미국의 부동산 가격 지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보시다시피 뭐 매월 상승하고 있었는데 지금 뭐 몇 년 만에 지금 최초로 가격이 꺾였어요. 꺾였어요. 이거 굉장히 의미가 큰 겁니다. 부동산이 드디어 이제 고점을 찍고
빠지기 시작한 첫 번째 지표가 나온 거고, 물론 연속성을 봐야 되니까 다음 지표까지 확인은 해야 돼요. 그래도 이렇게 부러진 것 자체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 30년 모기지 금리, 우리나라랑 다르게 미국은 뭐 10년, 30년 장기 국채 금리, 미국 국채 금리에 따라서 이 모기지 금리가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이 이 장기 금리의 상승을 불러일으킨 거고, 지금 보시면 뭐 6% 뚫고 6점 몇 퍼센트예요. 근데 미국은 90% 이상이 고정금리로 되어 있어요. 이미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그 터졌을 때 한번 그 상황을 이 금융위기를 한번 겪었기 때문에 전부 다 고정금리로 박아놨어요. 근데 어느 미친놈이 이거 6점 몇 프로에서 30년 모기지 금리를 이 고정금리로 바꿔 싶겠어요. 물론 나중에 가서 리파이낸싱 요청이 가능합니다. 이 금리 인하를 뭐 요청을 청구를 할 수는 있는데 뭐 굳이 이게 언제 내려갈 줄 알고 그거를 지금 받겠어요. 30년 고정금리로. 그래서 이 높은 금리가 주택시장을 축소시키고 있어요. 실제로 이거 보시면 19년부터 제가 지금 잘라온 건데 19년 10월부터 지금 잘라온 건데 올해 들어와서 굉장히 급격한 기준금리 상승이 나왔고 그거에 따라서 기존 주택 판매, 기존에 건설되어 있던 주택 판매 거래량 자체도 굉장히 줄고 있고 신규 주택 판매도 줄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최근에 나온 게 한번 급격하게 뛰긴 했네요. 신규 주택이. 뭐 그래도 여전히 하락 국면에 있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도 보시면 뭐 국채, 주식 이게 다 원자재 다 부러지고 있는데 주식, 부동산만 지금 가장 늦게 부러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고 이게 지금 최초로 부러지긴 했지만 지속성을 확인하긴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계속해서 하락 국면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모기지 금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신규 수요가 줄면서 신규 수요를 억제하면서 기존 수요야 뭐 상관이 없죠. 기존에 받았던 사람들은 예전에 그 낮은 금리 때에서 받아놨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기존 주택 매입자들은. 소비자 물가. 제가 이거 일부러 들고 온 이유가 소비자 물가 관련돼서 물어보는 질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거는 저한테 이게 뭐, 그럼 패드가 피봇을 한다고 너가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어보시는 질문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충분히, 연준에서 말하고 있는 그 중립금리, 뭐 2점 몇 프로, 3점 몇 프로? 이런 거보다는 높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금리, 중립금리보다 높은 상태가 유지되면은 어쩔 수 없이 인플레이션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거 더하기, 그거 말고 추가적으로 어떤 이 통계상의 오류가 있냐면 보세요. 이게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렇게 인덱스화돼서 과거에 뭐 과거에 뭐 1800 몇 년을 뭐 기점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 어떤 시점에 그 소비자 물가를 100으로 놓고 그 뒤부터 얼마가 됐다라고 이렇게 인덱스화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2점 몇 배가 된 거죠. 이렇게 쭉 인덱스화되어 있는 이걸 가지고 지금 YOY니 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지표 검색해서 들어가면은 이 Y축 레전드가 이렇게 잘려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막 급격하게 올라간 것처럼 나오는데 사실상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거 제가 일부러 엑셀에서 이 값들 다 입력해가지고 0부터 레전드 바꾼 거예요. 여기서 인베스팅이랑 여기서는 어떻게 바꾼지 몰라서 Y축을. 그래서 Y축을 0부터 바꾸면은 이렇게 상승세가 나오는데 보시다시피 그렇게 막 큰 폭으로 변하진 않아요. 이 변동폭이 과거 대비해서 전년도 대비 몇 퍼센트 상승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YOY라고 하는 거는 상승률이에요. 상승률. 그러니까 이미 올라온 물가인데 근데 우리가 지금 뭐 10%, 9%막 이러고 있잖아요. 전년에 해장국이 10,000원이었는데 올해 11,000원이 된 거예요. 근데 올해 11,000원인데 내년에도 만약 11,000원이라고 하면 소비자한테는 11,000원인 가격이 부담스러운 가격인데 내년에도 여전히 11,000원이라고 한다면 상승률 0이죠. 0이에요, 0. 통계상으로 인플레이션 YOY는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셨으려나? 통계상으로 기저효과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수치들 인플레이션 상승률 그로스 레이트예요, 이게. 상승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높다 낮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근데 그게 이미 올라와 가지고 우리 실제 소비자한테는 굉장히 높은 물가인데 내년에 가면은 그 높은 물가가 유지가 되더라도
통계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0이라고 찍힌다고요. 그래서 사실상 올해 되게 높았던 이 올라온 이 물가는 내년에 가면은 예, 오히려 디플레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실물 경제에는 이 실질적인 이 올라온 물가가 되게 타격이 되겠지만 통계상으로 얘기하는 그 YOY나 MOM 뭐 이런 거 얘기할 때는 전년 대비 상승률, 전월 대비 상승률 이런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통계상으로는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통계상으로 당연히 내려온다고요. 이렇게 올라온 상황에서 또다시 뛰어 올라간다? 그러긴 진짜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금융정책이 굉장히 긴축으로 땡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통계상으로 이미 그 상승률이라는 게 꺾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실물 경제에 타격을 주지 않냐? 그건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뚝배기 이 설렁탕 가격이 한 뚝배기에 10,000원이었던 게 11,000원이 됐는데 작년에 만 원이었던 게 올해 11,000원이 돼서 부담스럽지만 내년도에 가서 여전히 11,000원이면은 또 부담스럽긴 하겠죠. 근데 MOM 뭐 YOY로 했을 때는 0이라고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 상승률이라는 거랑 우리가 얘기하는 인플레이션 상승률은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상승률에 대한 얘기입니다. 대신 뭐 임금도 올라고 했겠죠. 기본 물가 상승률이 있으니까 임금도 오르고 했으니까 11,000원인 게 내년에 11,000원 가면은 부담은 좀 줄어들긴 하겠죠. 이건 제가 극단적으로 좀 설명을 드린 건데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미 이게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가면 이 올라온 부분이 오히려 분모로 들어가면서 분자야 분모야. 뭐 전년 대비니까 이 올라온 가격 때문에 그렇게 큰 폭으로 상승했다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통계상으로도 인플레이션은 빠지게 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사실상. 근데 그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좀 줄이기 위해서 금융정책을 좀 강하게 당겨 나가는 지금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ISM 제조 가격만 보셔도 이미 생산자 물가가 많이 내려오고 있어요. 내려오는 부분이 있고 제가 여기서 이 장표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소비자 물가라는 거를 조금 그 인플레이션이라는 거. 인플레이션은 상승률이다. 그래서 통계상으로 내년에 가면은 분명히 올해 올라온 인덱스 때문에 내년에 가면은 좀 꺾일 거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지금 보면은 1, 2, 3 되게 급격하게 올라왔죠. 기울기가 좀 바뀌었죠. 여기서 1, 2, 3, 5, 6, 7 여기서 급격하게 바뀌었죠. 이게 근데 내년에 가서 3, 5, 6, 7 여기를 가면은 예? 특히 막 9점 몇 프로 찍었던 6월 이런 데에 가면은 오히려 인플레이션 굉장히 급격하게 빠지는 것처럼 왜곡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효과가 있을 거기 때문에 뭐 연준이 이걸 모를 리도 없고 그래서 질문에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제가 이거 좀 설명을 드리려고 요거 인덱스를 일부러 들고 왔습니다. 요건 Q&A인데 제가 이번에 올린 영상에 댓글에 되게 질문이 많이 달려가지고 그 질문 중에도 되게 좋은 질문이 많아서 좀 답변을 드리려고 요거 이 영상을 지금 찍게 된 거예요. 다른 나라가 미국채 과매도를 하게 되면 왜 환율이 방어가 되는지, 미국이 왜 무서워하는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과정을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어, 이 전 영상을 보시면 미국 국채를 들고 있는 나라가 1위가 일본, 2위가 중국, 3위가 영국 이렇게 이런 순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 세 나라가 위안화도 올라가, 엔화도 올라가, 뭐 파운드화도 올라와. 자국의 화폐 가치가 그러니까 급락하는 거에 대해서 방어를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국외에서 달러를 조달해서 국내에다가 풀면은 자국의 화폐 가치가 방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밖에서 달러를 조달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지금 들고 있는 미국 국채를 미국 시장에다가 팔고 달러를 들고 와서 국내 시장에다 던져서 환율을 방어해야 돼요. 첫 번째 질문은 이해가 되셨죠? 내가 다른 나라가 지금 들고 있는 미국채를 미국에다가 팔고 달러를 들고 국내로 들고 와서 환율을 방어합니다. 외환보유고를 투입하는 거죠. 미국이 왜 무서워하는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과정으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이랑 일본, 중국이 미국의 돈을 대주는 쩐주였던 거예요, 사실.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사주는 쩐주로서 존재하고 있던 건데 그 쩐주들이 자국의 환율 방어를 위해서 그동안에 사줬던 그 국채들을 오히려 파는 입장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우리 국채 잘 사가던 일본, 미국, 일본, 중국, 영국에서 오히려 반대로 그걸 팔고 앉아 있어. 내 나라에다가. 그럼 안 되겠죠. 미국 입장에서도 부담스럽겠죠. 그걸 자꾸 내다 팔면은 금리가 올라가니까. 내가 만기에 도래하는 거 계속해서 이 롤오버 하면서 국채를 신규로 발행을 해야 되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채무 부담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게 돌아서 결국엔 자기 발등을 찍게 된다고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거 뭐 안 되면은 다시 댓글 달아주세요. TMF로 매수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TMF는 3배예요. TLT는 1배, TMF는 3배 추종입니다. 요거는 요거는 네, 요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통 투자를 할 때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하거든요. 지금 사는 목적, 모멘텀이라고 해볼게요. 뭐, M&A가 기대되는 걸 수도 있고, 대선 테마주일 수도 있고, 실적 발표가 기대될 수도 있고, 신규 개발이 기대될 수도 있고, 뭐, 신제품이 나오는 걸 수도 있고, 단지 기술적인 반등일 수도 있고, 이런 모멘텀이 있을 때 각각 기대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M&A라고 하면 어떤 M&A가 발표되는 시점일 수 있고, 대선이면은 대선 후보 중간에 뭐 지지율 나오는 거라던가, 대선 진짜 실제로 결과가 나오는 거라던가, 뭐 그런 정해진 기간이 있겠죠. 실적 발표는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는 날까지 그 날에 뭔가 이 모멘텀이 발생을 하겠죠. 신규 개발은 제가 생각했던 뭐 신규 모델, 전기차 새로 나오는 모델, 뭐 그런 거 관련해 그런 게 발표되는 날이겠죠. 그리고 이제 뭐 얼마나 팔리는지, 사전 예약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이폰 14 이번에 나오는데 사전 예약이 얼마나 나오는지, 뭐 이런 그거에 따른 어떤 그게 발표되는 기간이 있겠죠. 기술적 반등은 내가 지금 뭐 정배열로 다 돌아서는 이 구간에서 얼마나 먹을지, 그거에 따라서 다 기간이 달라요. 이 뭐 발표되는 날 기간이 다 다른데 지금 제가 TLT로 들어가는 이유는 장기 국채로 들어가자고 하는 이유는 향후에 뭐 인플레이션이 내려온다던가 경기가 진짜 침체로 들어가가지고 페드가 더 이상 긴축을 강하게 가져갈 수 없다던가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TLT 장기 국채를 살려고 하는 이유가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이 되니까. 근데 그거는 사실상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뭐 길게는 1년, 길게는 2년일 수도 있고 그냥 이 분배금만 받아 먹으면서 충분히 기다리다 보면 분명히 금리 인하하는 기간이 올 테니까. 중립금리 이상이니까 지금도 충분히. 그 기간이 올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 가서는. 그럼 그때까지 되게 장기적으로 1년 이상의 뭔가 장기적으로 들고 가려고 지금 TLT를 매수하는 거잖아요. 매수 모멘텀은 뭐예요? 나중에 경기 침체가 오거나 인플레이션이 내려와서 페드가 하고 있는 이 엄청난 긴축이 이 약간 완화 쪽으로 피봇되는 순간을 노리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모멘텀. 기간은 그러면 엄청 길죠? 1년, 2년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뭐 3년일 수도 있고 길게 갔을 때는. 그러니까 기간 자체가 되게 길어지면은 지금 말씀하신 이런 세배 레버리지 같은 거는 등락이 계속해서 발생할 텐데 중간중간에 막 인플레이션 높았다가 낮았다가 높았다 낮았다 이러면은 계속해서 국채 금리가 변동이 심할 텐데 심지어 저희는 이미 장기 국채라는 걸로 듀레이션이 긴 걸 통해서 레버리지를 썼단 말이에요, 이미. 아니 금리나 내려가는 거 그냥 단순히 먹을 거면 단기 국채에도 상관없잖아요. 근데 금리 변동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장기 국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저희가 지금. 그래서 사실상 이미 이 금리 변동에 대해서 레버리지를 쓴 거예요, 저희는. TLT도 충분히. 20년물이잖아요. 그러면 이미 몇 배짜리 레버리지를 적용한 거기 때문에 여기다 다시 한번 3배짜리 레버리지를 곱하기 한다? 이거는 너무 변동폭이 심하고 저희가 지금 TLT를 매수하는 이유가 매수 기간 자체를 장기적으로 보고 있는 게 몇 년이기 때문에 1년, 2년, 뭐 몇 년 단위로 움직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3배를 한다는 거는 사실상 레버리지에 레버리지를 태우는 거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기간 자체가 길어지는데 레버리지를 태우는 거는 좀 좋은 판단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3배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상 보고 채권 투자 중요성도 깨달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러가 아닌 원화의 투자처를 며칠째 찾고 있는데 쉽지 않네요. 코세프, 국고채 10년 같은 경우는 아주 장기로 보고 가시는 듯한데
1에서 2년의 단기에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줄까 궁금합니다. 예, 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랑 동일하죠. 장기로 들고 가는 거예요. 지금 연 단위로. 미국 채권 금리 변곡이 한국 채권 금리에 얼마나 시간적 차이를 두고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아니면 그것을 스스로 알아볼 수 있는데 일일이 알아볼 수 있는 데이터는 무엇일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분이 지금 말씀하신 게 진짜 중요한 질문이에요. 되게 수준 높은 질문이고 진짜 너무 나이스한 질문이에요. 이분이 하신 말씀이 뭔지 제가 요약을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내가 거시경제가 미국의 기준금리를 나중에 가서 인하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 거시경제가 이렇게 변할 거라는 거를 예상하면은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돈을 벌까가 나와야 되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래 그럼 지금 국채 금리가 굉장히 뭐 오버슈팅 상태이기 때문에 국채를 매수해서 나중에 가서 이 국채 금리가 내려오는 이 상승 차익분을 먹자 해서 국채를 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경제가 이렇게 바뀔 건데 금융단에서 어떻게 반응을 할지에 대해서 이 움직이는 거는 조금 다른 이야기예요. 내가 설령 기준금리 인하한다고 예상을 했지만 내가 어떤 국채를 매수했을 때 그거에 따라서 변동폭이 실제로 그렇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저번에 제가 보여드렸죠. 10년물은 올라갔는데 30년물은 빠지는 것처럼. 지금 제가 이 국채 수익률과 기간을 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평범할 때, 지금은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어 있지만 평범한 상황일 때를 가정을 해볼게요. 기간이 늘어날수록, 국채 기간이 늘어날수록, 뭐 1년물, 2년물, 3년물 요구해서 늘어날수록 보통은 국채 수익률, 이자가 늘어납니다. 기간이 길수록 늘어나겠죠. 근데 이 기준금리를 변하는 거는 기준금리를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는 단기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 기준금리에 따라서 되게 변동폭이 잘 움직여요. 뭐 1년물 같은 경우에는 내가 0.25% 내리면 0.25% 내리고 뭐 25bp 올리면 25bp 올라가고 굉장히 민첩하게 빠르게 반응이 높게 움직여요. 근데 이게 장기로 넘어가면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듀레이션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가 지금 예상했던 기준금리 변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둔감하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 안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게 어떻게 나타난 거예요? 장단기 금리 역전이 나타난 거죠. 지금 기준금리 굉장히 빠르게 올리고 있는데 장기금리 어떻게 됐어요? 내려왔죠. 그러다 보니 장단기금리 역전이 발생된 거고 내가 생각하는 경제 변동이 실제로 수익으로 연결시키는 방법은 조금 달라요. 그걸 지금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이 미국 채권 금리 변곡이 한국 채권 금리의 얼마나 시간적 차이. 이 말 자체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나중에 가서 패드가 분명히 4.5%까지 올린다고 저 점도표를 찍었지만 그렇게까지 못 갈 거야라는 걸 예상하고 장기 국채를 들어가는 건데 한국 채권은 그럼 그거랑 동일하게 움직일 거예요? 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 저한테. 왜냐면 미국이 금리를 굉장히 빠르게 올리고 있는데 한국은 그거 못 쫓아가고 있죠, 지금. 질질 끌려가고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 미국 금리가 변동하는 거에 대해서 한국 금리도 얼마나 같이 움직일까요? 벌써 몇 단계를 넘어오다 보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미국 금리가 내려오더라도 한국 금리도 그럼 내려올까요? 를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딱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경제가 움직이는 거를 수익을 내려면 어디에 투자하는 게 좋을 거예요라는 걸 묻고 있는 거고 한국 채권을 사는 게 괜찮을까요라는 걸 묻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지금. 너가 예상한 경제 움직이는 게 실제로 수익이랑 연결이 될까를 묻고 있는 건데 저는 지금 충분히 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한국 장기채도 충분히 오버슈팅 상태였고 제가 진입했던 게 4.2%인가 그런데 오늘 딱 4.0%로 많이 내려왔죠. 하루에 10년물이 20bp 가까이 내려온 거면은 굉장히 많이 내려왔고, 예, 1, 2년 안에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제 올려드린 영상만 봐도 아시겠지만 미국이 조금 더 일찍 피봇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이유는 뭐 세 단계로 나눠서 말씀드렸죠. 미국 국채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자산으로 치부가 되기 때문에 뭐 보험사라던가 연기금, 뭐 금융기관, 자산운용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 보유하고 있는 국채에 대해서 시가로 따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만기까지 가져가기 때문에 매일매일 시가로 따져서 외환보유고를 발표하지 않습니다.
그거 제가 물어봤어요. 그냥 액면가 그대로 발표한다 그러더라고요. 중간중간에 국채금리가 변해서 뭔가 이렇게 평가 손이 발생하더라도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외환보유고를 발표할 때 그 채권 금리가 손실 난 거를 반영하지 않아요. 그냥 액면가 그대로 발표합니다. 근데 보험이나 뭐 아까 말한 자산운용이나 이런 곳은 그 국채금리 올라가면은 채권 가격이 빠진 거 그 평가손을 바로바로 반영합니다. 그게 미국 국채 금리가 그렇게 올라가서 미국 국채 가격이 빠지면 안 되는 이유예요. 이거 뭐 이전 영양서 그 세 가지로 말씀드렸죠. 듀레이션이 너무 길어졌다. 지금 발행했던 국채들의 듀레이션이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급등하고 있는 기준금리가 그 보험사나 연기금이나 뭐 자산운용사들의 평가손을 발생시키고 있다. 한국은행처럼 그냥 액면가만 발표하면 모르겠는데 보험이나 그런 곳은 바로바로 평가손이 반영되기 때문에 뭐 담보 부족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죠. 최근에 나왔던 영국의 그 연기금이 발생됐던 것처럼 마진콜 나왔던 것처럼 마진콜 나오기 직전에 이제 뭐 영국 영란은행이 개입해서 막아준 거였죠. 스파이럴이 발생할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스파이럴이 발생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영란은행이 이제 직접적으로 개입을 했던 거고. 예, 해서 한국 금리가 조금 느리게 올라간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미국 금리가 올라가고 미국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은 한국 채권 금리도 덩달아서 올라갔어요, 이미. 이미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천천히 올리고 있지만 한국 시장에서는 이미 진작부터 되게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한국 기준금리가 아니고 한국 시장금리예요. 코픽스 금리. 여러분 이미 최근에 나온 파킹 통장 금리 보면은 이미 3점 몇 프로 나오고 있죠. 파킹 통장인데 3점 몇 프로야.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미 시장 금리는 그렇게 달려간 상태예요. 생각보다 미국 채권 금리 변동이랑 한국 채권 금리 변동이랑 되게 긴밀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그 파월의 피벗은 굉장히 빠르게 나올 거기 때문에 한국 채권 금리도 4% 이상에서는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었다고 봐요. 근데 이게 제가 영상 올린 지 하루 만에 오늘 되게 국채 금리가 많이 빠지더라고요. 10년물이. 제 거 보니까 이미 한 2%인가 수익이 나 있는데 이렇게 단기간에 2% 수익 먹으려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제가 들어간 거는. 예, 충분히 길게 보고 들어간 거고 예, 이렇게 뭐 시간적으로 영향, 좀 레깅 타임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충분히 미국 국채 금리 변동에 따라서 한국 채권 금리도 예, 변동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의 장기 성장률 같은 경우에 예, 지금 4점 몇 프로면은 택도 없습니다. 훨씬 한국 채권에서 먹을 폭이 많아 보여요. 이 장기채는 보통 잠재 성장률이랑 연관이 있는데 한국 잠재 성장률은 2% 초반 나오고 있어요, 요즘에. 근데 지금 장기채 4점 몇 프로죠. 그럼 충분히 예, 매수 매력이 있어 보인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조금 생각이 드는 부분은 지금 환율이 굉장히 오버슈팅 상태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최근에 들고 있는 요 미국 달러를 원화로 바꿔서 일부 일부를 원화로 바꿔서 한국 채권 장기채에다 투자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근데 하필이면 또 오늘 또 이 장기 국채가 많이 그러니까 장기 국채가 많이 상승해서 좀 그렇긴 한데 다시 한번 뭐 4.2%인가 뭐 이런 가격이 온다면 한국 국채 금리가 다시 이게 큰 폭으로 조금 오른다고 하면 예, 달러를 원화로 바꿔서 차라리 한국 장기채에다 투자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데이터는 한국 잠재 성장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투자하는 게 국고채 10년물이니까. 예, 요 코세프 국고채 10년 매수한 거 맞습니다. 제가 다른 거 뭐 킨덱스랑 코덱스 뭐 이런 거 찾아봤는데 보수 수익 이 운용 주는 이 뭐야? 뽀찌는 코세프가 가장 높긴 해요. 보수로 주는 금액이 여기가 제일 높긴 한데 그만큼 거래량이 여기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추종하기 쉽게 하려면 거래량이 아무래도 좀 많은 게 좋을 것 같아서 예. 이게 키움증권 거예요. 키움증권에서 발행한 국고채 10년물 ETF입니다. 이게. 연준이 앞뒤 생각 안 하고 폴볼커로 빙의해서 금리 인상을 진행한다는 시나리오는 어떻게 되시나요? 이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시고 채권을 분할 매수로 들어가시나요? 폴볼커로 해가지고 기준금리 땡기는 것도 할 수 있죠. 그걸 보는 게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게 요거예요, 요거.
미국 고용비용 지수가 만약에 급등이라도 한다고 하면 채권 금리 진짜 급등을 할 거예요. 예, 문제가 될 겁니다. 이거는 분명히. 그래서 이걸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분할로 지금 들어간 상태고 몰빵 때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거 보고 그러니까 요번 달 말에 발표되는 10월 말에 발표되는 고용비용 지수 보고 예, 풀베팅 할 겁니다. 국채의 경우 국내 채권은 아직 덜 내려온 것 같을 때도 지금 진입이 유효할까요? 국내 금리 인상이 미국을 뒤따라가서 TLT에 비해 진입 시점이 좀 더 늦게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분도 결국엔 레깅 타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먼저 올라가고 한국이 끌려간다. 맞긴 맞아요. 근데 이미 시장 금리 자체가 한국 금리도 충분히 매력적일 정도로 올라와 있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근데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되게 많이 빠졌어요. 오늘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네, 오늘 좀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파월이 조금 피봇하지 않을까 하는 게. 채권 시장에서도 지금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느끼고 들어간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우리 금요일부터 샀어요.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뭐 제가 보통 인증하는 건 20% 이상 수익 났을 때 하는데 중간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산 거 보여드려야 되니까. 이전부터 미국 채권 레버리지보다 TLT를 추천하셨는데 이유가 배당 쪽이 있던 것 같은데 TMF는 배당이 있던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3배짜리는 이미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레버리지 써서 들어가는 건 안 좋다고 판단이 되고요. 특히나 우리가 장기 국채로 들어가면서 이미 레버리지로 들어간 거다. 예, 그래서 레버리지로 들어간 상태에서 또다시 레버리지를 튀기면 예, 이거는 변동폭이 너무 심해서 좋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인플레이션이 언제라도 좀 튀어 올라오면 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텐데 이러면 혼자 녹아요. 3배짜리면은. 심지어 장기 채권이기 때문에 20년물이잖아요. 듀레이션이 18년 정도 될 텐데 예, 좀 말도 안 됩니다. 18년짜리를 3배짜리로 들어간다? 이미 레버리지 된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배당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투자를 하는 기간 자체가 지금 길게 보고 있고 이미 장기 국채로 레버리지가 들어간 상태입니다. 물가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물가는 그래서 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자 물가라는 거는 인덱스화되어 있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전년 대비, 전월 대비 상승률을 보는 거다. 그래서 통계상으로도 내년에 가면은 좀 잦아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국이 감세 정책을 철회한다고 하는데 영향이 있을까요? 미국의 긴축이 유지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이번에 나온 영국의 이 감세 정책 철회 같은 경우에는 영국이 감세 정책을 한다고 했더니 국채 금리가 올라갔더니 영국 연기금에서 들고 있던 그 국채들의 평가손이 발생되면서 담보 부족이 일어났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의 선진국, 예,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들의 경제 상태를 이번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이게 생각보다 긴축을 빨리 조금 늦출 수도 있겠구나라고 싶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3.5%를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긴축이에요. 뭔가 조금, 예, 좀 착각하시는 걸 수도 있는데, 지금도 굉장히 긴축입니다. 3.5%도 충분히. 근데 뭐 안 올린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년에 가가지고 계속해서 파월이 점도표 찍었던 것처럼 4.5%까지 올린다는 건 어렵다고 봐요. 저도 4.0%까지 올리는 거는 오케이.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데 4.5%까지 간다는 거는 조금 오바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각국 선진국들이 지금 못 버티고 있어요, 경제가. 중간 선거가 코앞이라 이거 처리 안 하면 선거 안 한다는 것과 다름없고 해서 일시적이나마 연준이 도와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나중에 금리 인상과 긴축을 다시 한다던가요. 아, 이건 조금 어려워요. 그래, 뭐, 정치 쪽에서 이제 바이든이 압력을 넣어서 파월이 움직일 거다. 뭐, 이런 거는 뭐, 예, 어느 정도 뭐, 그럴 수 있을 수 있죠. 충분히. 근데, 예, 이렇게 연준이 보통 금융정책을 결정을 하면은 올리던가 내리던가 뭔가 방향성이 결정되면 굉장히 한 방향으로 움직여요. 뭐, 올리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이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올린 효과가 나타나는 게 보통은 3분기에서, 그러니까 1분기에서 2분기 정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레깅 타임을 두고 발생되기 때문에 갑자기 막 요번 달에 올렸다가 다음 달에 내리고 뭐 동결했다가 막 이렇게 하진 않아요. 보통은 방향성을 가지고 쭉 추진을 합니다. 미국 연기금도 영국 연기금처럼 LDI 파생 걸렸어요. 영국 보고 웃다가 훈수 두다가 지들도 당한 겁니다. 예, 뭐 비슷한 상태죠.
이 현대 금융 자체가 서로서로가 엮여 있어요. 서로서로 뭐 외화를 보유할 때 그 현찰을 보고 보유하고 있지 않잖아요, 보통. 당연히 이제 그걸 은행에 넣는다던가 할 텐데 은행보다는 당연히 국채로 넣죠. 내가 은행에 넣어봐야 은행도 다시 국채를 사러 갈 텐데. 그래서 서로서로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외화를 보유하고 있는 게. 그래서 이런 담보 부족이 어느 나라든 보험사, 금융사, 뭐 자산운용, 연기금 다 서로서로를 물고 있기 때문에 미국만 뻥나고 영국만 뻥나고 이러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미국채 들고 있는 거 문제 생기면서 예, 운용사들 지금 문제 되고 있죠. 채권 손실 나면서 동일합니다.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영국이 터지는 거를 미국이 좌시하기 어려워요.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경제 위기 앞에서 얄팍한 지식을 논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노벨 경제학 수상자도 짓거리는 대로 다 틀리는 마당에 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지. 이런 소리하고 내년 초에 샷다 내리면 다인가? 정치와 경제가 다르다고 하는 것도 넌센스. 경제가 이따구로 가는 것도 정치 때문인데 이상을 보면서도 그런 소리 하는 거 보면 이분은 조금 화가 나셨던 것 같은데 근데 저도 그래도 제 거 중간까진 보신 거예요, 이분이. 중간까진 보셨는데 끝까지는 안 보신 것 같아요. 제가 이 파월이 피봇한다는 게 주식이 올라갈 거예요,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주식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한데 경기 침체는 아무튼 온다. 경기 침체가 오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그런 불확실성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위험한 것보다는 조금 안전하게 장기 국채 쪽으로 갑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 영상을 끝까지 보셨으면은 예, 비슷한 말 하는 거예요, 저도. 정치가 이따구로 가는 게 정치 때문인데 저랑 비슷한 말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그때 그 이 전 영상에서 각국 정부 수상들 왼쪽에 놔두고 중앙은행장들 오른쪽에 놔둔 그 장표 보시면 파월이 이렇게 뭐 끌고 가고 데일리가 그렇게 메일리가 그렇게 끌고 가고 뭐 리가 라가르드가 그렇게 끌고 가고 하는 바람에 정치 쪽에서 그거와 반대되는 정책들을 펴면서 경제 성장률이 부러지는 걸 막으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파월이 마냥 긴축으로만 가기 어려울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가 경제를 누를 거라고 저도 얘기를 하는 건데 저랑 비슷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거 저 이런 소리 하고 뭐 내년에 샀다 내고 뭐 이러지 않아요. 저 나름 1년 동안 아침 대바람부터 5시에 일어나가지고 7시까지 요약하고 해서 뿌리는 그 찌라지 뿌리는 거를 1년을 넘게 했는데 제가 무료로 그걸 왜 했던 건데 아침 5시에 일어나가지고 그러고 나서 출근했었는데 예, 그렇게 막 쉽게 무책임하게 이렇게 떠드는 건 아니고요. 제가 올해는 계속 인버스 얘기만 하고 그러니까 경제 상황 안 좋을 거예요. 하락 얘기만 해가지고 이 안티가 얼마나 많이 생겼는데 오랜만에 뭔가 파월이 돌릴 거예요라고 얘기했는데 예, 이런 말씀하시면은 끝까지 봐주세요. 끝까지 보고 해주세요. 근데 뭐 이렇게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악플이긴 한데 예, 나중에라도 뭐 좀 제가 뭐 틀리거나 이런 거 있으면 와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되게 역사 되게 좋아하는데 항상 되게 그런 올바른 말을 하는 분들을 옆에 두는 거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굳이 뭐 좀 안 좋은 소리 한다고 막 댓글 삭제하거나 그러진 않을게요. 다음에도 좋은 의견 있으면은 또 댓글 달아주세요. 그래도 반이나 봐주신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좀 끝까지 보고 같이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무책임하게 얘기하는 거 안 좋아해요. 내년 초에 샷단 내릴 생각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요거를 넣은 건데 뭐 제 PPT가 약간 성의가 좀 없어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이 퇴근하고 나가지고 저도 나름의 기업을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퇴근하고 나서 시간이 많지 않아요. 오늘은 이 질문이 하도 많아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좀 언급을 드리려고 오늘 좀 세미나를 하게 된 건데 좀 성의가 없을 수 있지만 한번 보세요. 자, 개인이 되게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시장에. 기관도 당연히 운용을 하고 있고. 근데 물론 개인이 펀드를 넣은 거를 운용하는 기관 자금이 되게 많죠. 뭐 여러분이 넣은 뭐 보험, 연금 펀드 막 이런 거. 예, 그거 되게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돈 가지고 결국 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놈들이 연초에 뭐 로스콘 많이 해먹었죠. 여러분 펀드 많이 깨먹었잖아요. 여러분이랑 기관이랑 제가 이게 비교를 한 거예요. 정보? 여러분이 정보 아무리 얻는다고 뭐 정보 많을 것 같아요? 여기는 1년에 5천만 원짜리 하는 로이터 통신, 블룸버그 통신.
이런 거 사용해요. 5천만 원짜리 찌라시 사용한다고요. 이게 진짜 어느 정도냐면은 어 뭐 가령 어느 회사 IR보다도 빨라요. 로이터 통신에 이미 너네 뭐 저기 화성 공장에 몇 라인 뭐 기계 멈췄다 그러던데 뭐 정비 들어갔다고 하던데 그거 왜 그러는 거야? 하라고 전화가 와요. 역으로. 화성 공장에 역으로 전화가 와요. 니네 그거 라인 왜 멈춘 거야? 그럼 그 IR 담당자도 몰라. 그럼 공장에 다시 전화해서 야, 그 라인 왜 멈춘 거예요? 물어보면은 뭐 이래서 멈췄어요. 이렇게 나가요. 그 정도로 빨라요. 기관에서 들고 있는 그 로이터 통신이나 블룸버그 같은 게 그 정도로 빨라요. 근데 그걸 여러분이 어떻게 이겨? IR 담당자보다도 빠른 그 로이터 통신을 어떻게 이길 거예요? 저는 그거 보고 진짜 무릎을 꿇었어요. 제가 주식을 안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개별 주식을 투자를 안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로이터 통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정보의 비대칭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해요. 진짜 전 압도적이라고 봅니다. 전 진짜 이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제 동기가 그쪽에 좀 그 로이터 통신을 좀 이용을 해가지고 좀 알려주고 했는데 진짜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이 정보의 양 자체가 상상을 초월해요. 자금? 여러분 들고 있는 거 보통 몰빵 치거나 막 분할 매수 해봤자 몇 억 가지고 하죠. 여기는 본인들이 굴리는 자금 자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윈도우 드레싱이라 그러죠. 반기 뭐 6월쯤에 가가지고 반기 윈도우 드레싱 한다 이런 얘기하는 거. 그게 본인들이 빼놨던 현금 자산이라던가 뭐 안전자산에 빼놨던 자금을 본인이 물렸던 곳에다가 투입해서 잠깐 이렇게 증시 반짝 올려가지고 뭐 성과를 좋은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굴리고 있는 자금이랑 이쪽의 자금은 사실상 뭐 비교를 할 수가 없죠. 여기는 진짜 본인들이 투자하는 걸로 인해서 증시를 끌어올리고 내리고를 할 수 있는 자금을 운용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금에 있어서도 사실상 이쪽이 압승일 수밖에 없어요. 포트폴리오는 또 어때요? 여러분 보통 개별주 투자할 때 이쪽은 아까 말씀드린 뭐 옵션으로 해지할 수도 있고 선물로 해지할 수도 있고 뭐 국채 아니면 기관 회사채 뭐 이렇게 본인들의 포트폴리오를 되게 다양하게 끌고 갈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이해도 조금 더 빠삭할 거고 아니면 옆에 뭐 동료가 그런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뭐 추천해 줄 수도 있고 여러분보다 좀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는 데 있어서 압승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개인한테 그냥 발리라는 얘기인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유일하게 하나 이길 수 있는 게 있어요. 딱 하나. 여러분이 유리한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간이에요, 시간. 시간.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죠. 이 기간이 중요하다고. 내가 투자할 때 얼마나 들고 갈지에 대한 투자 기간. 여러분, 기간은 내가 시장이 좋건 좋지 않건 간에 수익을 내야 돼요. 아까 말한 윈도우 드레싱 해야 된단 말이에요. 돈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기관에 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월급쟁이에요, 똑같이, 우리랑 똑같이. 그러니까 장이 안 좋다고 투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분들은. 그리고 개인들이 결국에는 와서 뭐 운용 수익을 받아간다던가 아니면 뭐 ETF 수수료 받아간다던가 그런 운용 수익이나 이 자산이 굴러가는 거에 대한 뽀찌를 뜯어가는 게 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식시장을 떠나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애초에. 국룰이죠, 국룰. 업계 국룰이겠죠, 그게. 그러다 보니까 뭐 종목, 이런 종목 해야 됩니다. 지금 이런 기간에는 이런 종목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아마.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골라서 할 수 있어요. 지금 장이 안 좋아. 그럼 투자 안 해. 여러분 고스톱 칠 때, 아니 뭐 포커 칠 때 내가 처음에 받는 게 응? 에이스 트리플 들어올 때까지 아, 응? 앗돌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 계속 죽으면 돼. 다이, 다이. 내가 원하는 패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근데 기관은 그게 안 된다고요. 기관에 일하는 사람들은 월급쟁이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해야 돼요. 그 판때기에 껴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냥 중간중간에 광만 팔고 나오면 돼요. 우리한테 선택이 있다고요. 시간에 대한 그 모멘텀은 압도적으로 우리한테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판에서만 놀면 돼요. 나한테 패가 좋지 않으면 계속 죽으면 돼요. 나한테 패 좋은 거 들어올 때까지. 계속 죽어요. 그게 우리가 그나마 기관보다 좀 유리한 하나의 요소예요. 그래서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나한테 유리한 시장이 올 때까지 조금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예, 그렇게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시간 텀을 충분히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내 손에 좋은 패가 들릴 때까지.
진짜 최근에 있었던 거 과매도 국면 있었죠. 그래서 제가 되게 아깝다 그랬잖아요. 레버리지 던지는 거. 하필이면 제가 또 풀배팅으로 레버리지로 들어가는 바람에 그 레버리지 팔고 나왔죠. 2% 먹고. 근데 그때 진짜 과매도기도 했고 환율도 오버슈팅이고 뭐 금리들도 다 오버슈팅이고 해서 아 진짜 너무 아까웠는데 제가 그걸 나온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레버리지로 풀배팅이 들어갔기 때문에 현금 하나도 없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제목도 보면 아깝다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게 왜 그랬냐면 아까 말한 대로요. 레버리지로 들어갔기 때문에. 혹시라도 무슨 일 나가지고 레버리지인데 한 3%만 빠져도 벌써 손해가 그럼 6%잖아요. 레버리지니까. 6%만 물리는 거 물리는 거. 여태까지 잘 벌었다가 갑자기 그 불어난 자금에서 6% 물리면은 물린 거지 뭐. 그래서 제가 물리기 싫어가지고 제가 연초부터 강조한 게 뭐였어요? 유동성이잖아요. 유동성 확보하라고. 쓸데없이 물리지 말라고. 안전마진 다 확보될 때. 과매수거나 과매도일 때, 과매수일 때는 인버스 때리고, 과매도일 때는 진입하고. 그렇게 우리가 지금 투자해서 올해 수익률이 좋았잖아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다음 뭐야 이거 어딨어? 내가 모멘텀이 뭘로 들어가고 기간을 명확히 정하세요. 그리고 모멘텀 확인했는데 별로예요. 실적 발표했는데 별로야. 그럼 팔아야죠. 기간이 정해져 있었잖아요. 실적 발표. 9월 실적 발표, 뭐, 3분기 실적 발표가 10월 10일이었어. 그럼 10월 11일까지가 기간이 정해져 있던 거잖아요. 그 뒤에 실적이 안 좋아서 물렸는데 왜 들고 가? 모멘텀 이미 끝났는데. 실적 안 좋았으면. 기간이 끝났잖아요. 내가 생각했던 기간이. 그럼 그날 좋았으면 팔고 나와야지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시간 텀을 충분히 이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냥 그 부분은 제가 레버리지를 근래에 매수했다가 왜 그렇게 아까워하면서 정리를 했는지 그런 것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한테 유리한 패가 올 때까지 차분히 좀 기다릴 줄 아는 예, 그런 좀 인내심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뭐 댓글 되게 많이 달아주셨는데 고맙습니다. 많은 관심. 그리고 앞으로도 예, 열심히 할게요. 오늘처럼 좀 최대한 할 수 있으면 퇴근하고 제가 만들어서 좀 할 수 있으면 계속해서 대응할 예정이고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뭐 궁금하신 거나 있으면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좀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댓글 대응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빠잉!